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170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에는 최고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노후저층 주택 밀집 지역인 은평구 불광동 170번지 일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80%를 넘고 도로가 비좁아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세대마다 주차 확보가 안 되고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됐고.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산자락에 있어 충수 제한 등에 묶여 있다 보니 정비 사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이 일대에도 최고 2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모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작은 주거지를 대단지처럼 개발하고 주차장,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불광동 모아타운 사업구역은 불광동 170번지 일대 모아주택 3곳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계획은 주요 버스 노선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8층에서 20층까지 아파트 1,40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인근 중학교와 북한산 둘레길을 잇는 공공보행 통로와 주민 공동 이용 시설도 조성됩니다. 다만 착공까지는 관리지역 지정고시,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관건은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입니다. 모아타운의 소유주분들이 굉장히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높은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상이해요. 이해관계가 많이 엉켜 있고. 모아타운이라는 게 방향은 되게 좋지만 사실상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동의가 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추진되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된 곳들도 꽤 되고요. 현재 서울 시내 노후 저층 주택 밀집 지역 100여 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평에서는 대소동 89번지 일대를 포함해 2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인천시가 이미 2차례 불발된 제2인천의료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도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례 보건복지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인천시의 제2인천의료원 건립. 인천시가 3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서 지난번에 당초에 보완 요청했던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해서 낸 거거든요. 그게 복지부에서는 또 필수 공공의료 기관을 좀 기능 확대나 이런 것들의 부분을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좀 주의 깊게 좀 이번에 잘 편성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제2인천의료원 건립 사업은 부평 캠프마켓 A구역 4만 제곱미터 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짓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꾸준히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복지부는 지역 내 병상 과잉 공급 문제로 2차례 반려했습니다. 시는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부평과 계양 지역은 병상 과잉 공급 우려로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병원 신설이 불가하지만 시는 제2의료원을 예외적으로 병상 신설을 허용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특화하고 기존 의료원은 정신과 재활에 초점을 맞춰 복지부 지적사항을 동시에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등 특화 기능을 담은 제2의료원 설립 사업 계획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낮은 경제성입니다. 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보완 서류에도 지난 2012년 7월부터 도입한 심포괄 수가제로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역시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예타에서 모두 탈락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제2의료원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타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위해 달달버스를 타고 양주를 찾았는데요. 양주 시민의 주요 관심사인 의료원 건립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민생경제 현장 투어 두 번째 방문지로 양주를 찾은 김동연 지사. 김 지사는 양주를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찾은 핵심 이유로 공공의료원 건립을 꼽았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대도시나 잘 사는 사람만이 아닌 낙후되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며 양주에 들어설 공공의료원을 설명했습니다. 양주 공공의료원은 필수 의료와 함께 돌봄 기능까지 결합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300병 이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이영주 도의원님께서 특히 또 소아과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들을 설치하는. 양주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곳은 옥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부지. 부지를 직접 둘러본 김 지사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예타 면제까지 검토해 공공의료원 건립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내년 2월 마무리된 뒤 예비 타당성 조사와 민간 투자 사업 절차 등을 모두 거치려면 약 5년이 예상됩니다. 예타는 통과를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필요하다면 예타 제도 개선까지 건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타 면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양주 공공의료원 준공 목표는 2033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 북동부 100만 주민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김동연 지사.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수건인 의료 인프라 개선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얼마 전 경인전철을 따라 한국계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이 늘고 있다는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로 원도심 역세권의 비아파트들을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중국 현지의 국내 부동산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부동산들이 한국계 중국인들을 중개 보조인으로 채용하는 일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판 틱톡으로 알려진 더우인 페이지입니다. 부천 빌라를 검색해보니 수많은 주택 홍보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신축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까지 주택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 홍보 영상들은 중국 현지인들에게 집을 팔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한국계 중국인들이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에 새로운 수요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조금 거래하는 게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10건 중에 8건 정도는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는 편이세요. 실제로 외국인 매수 부동산 등기 현황을 보면 중국인 등기는 부평에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연평균 1000건을 넘었고 부천에서도 같은 기간 연평균 10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국계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부천과 부평 역세권 부동산들 사이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을 중개 보조인으로 채용하는 일까지 늘고 있습니다. 一共有4层 100% 주차 가능하고요. 자, 집 보러 갑시다. 시민아科长, 드디어 역곡에도 가성비가 괜찮은 쌀방 빌라가 나왔네요. 저희가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그런 중국계 주선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갖고 중간 역할을 하고 원도심 역세권에서 경제 활동이 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 거주하다 보면 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것이고 뭐 임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현상들은 뭐 자연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면 증가했지.
한국계 중국인들이 경인 지역에서 매수한 부동산 대부분은 원도심 역세권의 도시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가인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찾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정부가 지방 살리기 방안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자매 결연을 맺거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방에서 사용했을 때 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대상인데요. 수도권은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 등 4개 구는 역차별이라며 지방 살리기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정부는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부처와 민간기업이 비수도권 지자체 2곳 이상과 자매 결연을 하고 활발한 교류를 펼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수도권에서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을 늘리고 할인 쿠폰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수도권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경인지방, 연천, 가평, 옹진 등 3개 군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방 우선 정책 분야에 경인지방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가평 옹진군수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번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의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둘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국가의 균형 성장 정책을 실질적인 위기와 불균형 해소를 기준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책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이라는 국가 정책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역차별을 끝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토대를 취지대로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객관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4개 군이 국가의 지방 우선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기도 연천과 가평, 인천시 강화와 옹진은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경인지방 4개 인구 감소 지역은 앞으로 지방 살리기 정책에 경인지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방 소멸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에 이어 기업과 청년 창업가까지 해법을 찾기 위한 마라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외국인이 만든 우리 먹거리를 배우고 지역 특산물로 세계 음식 경연을 펼치는 이른바 글로컬 음식 축제.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국내 한 스타트업과 LG엘로비전이 함께 낸 아이디어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듯 문제를 풀어가는 솔버톤 대회를 통해 발굴된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로컬에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대기업들이 지역 소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을 살린다는 개념보다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달간 공동으로 추진한 솔버톤 대회. 청년 창업가들과 대기업이 한 팀을 이뤄 지역사회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82개 팀이 낸 해결책 가운데 5개 팀의 아이디어가 최종 선발돼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사업으로 구현됩니다. 기업과 지자체 간 특산품 상생 협력에 이어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또 하나의 협업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그 해결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서 이른바 컬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청년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에 기업의 지원을 더한 이번 프로젝트. 지방 소멸 문제를 넘어 사회공헌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부가 9월부터 석 달 동안 상생 페이백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카드를 더 쓰면 더 쓴 만큼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어느 때 환급받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월 평균 50만 원이었던 사람이 올해 9월에 6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원을 더 쓴 건데요. 이때 이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계산으로 10월에 70만 원을 썼다면요. 4만 원을 돌려받게 되겠네요. 이렇게 한 달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석 달간, 그러니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가까운 은행을 찾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마다 지급되는데요. 물론 현금으로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게 되고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카드 소비 실적을 계산할 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한 내역은 제외됩니다. 명품이나 차량 구입도 인정되지 않죠.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겠다는 취지 때문인데요. 이 밖에 온라인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가 생각하는 카드 사용액과 환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을 받으려면 먼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는 점포에서 지출을 늘려야겠고요. 또 현금 대신 카드를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헬로브리핑이었습니다. 부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유가족의 일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정아 기자가 부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름밤의 공기와 기온, 1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해 화재 참사로 20대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 송근석 씨. 다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구조 활동의 아쉬움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답답하죠. 당연히 고가 사다리차가 먼저 와가지고 전개했어야죠. 앞에 차가 있다? 이걸 못 치워요? 유리창 깨가지고 사이드 클러서 밀면 되는데 다 밀어내면 되잖아요. 그게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그렇게 많은 소방관들이 여기 동원돼 있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에어매트 추락사.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죽음으로 이어진 절망적 현실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에어매트는 기본적으로 고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 거기서 떨어지는 두 사람은 에어매트를 믿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천시의 책임 약속은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남겨진 건 허탈함과 상처뿐입니다. 작년 가을에 특별 점검 많이 했죠. 전수 점검한다고 하고. 부천시는 사후 책임만 있는 건가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는 부천시. 이게 맞는 건가요? 모든 거 책임지고 부천시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뭐 책임지셨습니까? 아들이 없어도 흘러가는 야속한 시간, 유가족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평범한 일상조차 버거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롭고 힘들어요.
7명의 희생자 중에 4명이 20대예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빈자리가 너무 커요. 결혼을 해서 허니문 베이비를 얻은 큰아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레 찾아온 이별. 유가족의 시간은 1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향한 변화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 2번 다시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잠깐 하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안전사회를 위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년 전 참사 때나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대학과 협력해 2학기부터 고교 학점으로도 인정되는 심화 과목을 개설합니다. 이른바 고교 대학 학점 인정 과정은 경기 공유학교를 통한 일종의 학교 밖 교육으로 연천 의정부 교육지원청과 서정대학교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설 과목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간호학과와 스마트 모빌리티과, 응급구조과, 반려동물과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향후 서정대학교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도 추가 인정받는 선이수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른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이 서울 전 자치구에서 운영됩니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효 공간을 활용해 시간당 2,000원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18개 자치구 시범 운영에 이어 9월부터는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규 운영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이달 25일부터 서울시 보육 포털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대표적인 국제문학상인 제9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에 현기영 작가가, 특별상에 김기창 작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제주 출신의 현기영 작가는 제주 4.3 사건에 참혹한 비극을 형상화하는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깊이 탐구한 공로가 인정돼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경남 마산 출신의 김기창 작가는 참신한 서사 구성과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이 높이 평가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은평구는 9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상작가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경기도가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했는데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듯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거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